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한솔입니다. 길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선선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이번 영상에는 가을에 읽으면 좋을 10월 1, 2, 3학년 선정도서를 한 권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좋은 날씨에 함께할 체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0월에 1학년은 다양한 문학 도서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10월에 배우는 책들은 모두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며 책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문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레미 할머니의 서랍입니다. 제목 그대로 레미 할머니의 서랍 속에 있는 여러 물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인 사이토 리는 도둑 도로봉이라는 아동 도서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도 사람들에게 쓸모가 다한 물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 4학년 수준의 도서이니 책 읽기가 익숙한 아이들이나 3, 4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미 할머니의 서랍과 연결하여 아이들이 읽도록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레미 할머니의 서랍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작은 갈색 상자를 초점 화자로 하여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혼자 사는 레미 할머니에게는 작은 서랍이 있는데요. 맨 윗서랍은 바느질 도구, 가운데에는 편지, 맨 아래 서랍에는 레미 할머니가 따로 모아두는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갈색 상자는 바로 이 맨 아래 서랍에 새로 들어오게 된 물건입니다. 서랍 안에는 설탕병이었던 유리병, 사탕을 담았던 둥그란 빈 병, 빈 쿠키 깡통, 장미 꽃다발을 묶었던 노란 리본, 스웨터를 풀어서 뭉쳐놓은 빨간 털실 뭉치 등 이제는 쓰지 않게 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초콜릿을 담았던 작은 갈색 상자는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풀이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할머니가 빈 사탕병을 꺼내 딸기잼을 담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할머니는 설탕을 담았던 유리병을 꺼내 피클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쾌한 가을날에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에게 장미 꽃다발을 묶었던 리본을 묶어주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할머니는 털실 뭉치를 꺼냈습니다. 겨울 장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겨울 장터가 열리면 할머니는 맨 아래 서랍에 아껴두었던 물건들을 꺼내 멋지게 재탄생을 시켜 가게를 엽니다. 맨 아래 서랍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꺼내갔던 빨간 털실은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는 레오 할아버지의 모자가 되어 선물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는 갈색 상자만이 쓸쓸히 남아있었죠. 슬퍼하던 그때 서랍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갈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갈색 상자가 어떻게 쓸지 예상이 가시나요? 봄이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이 갈색 상자에 반지를 넣어 꽃다발과 함께 할머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고급 초콜릿을 담았던 상자는 이제 반지 상자가 된 것이죠. 참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이 책은 멀쩡한 물건이 쉽게 버려지는 현대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건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각 물건들이 꺼내질 때마다 어떻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의 창의적인 대답이 기대됩니다. 또 우리 집에는 레미 할머니가 한 것처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재활용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선정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학년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삶을 담은 위인전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주차에 읽을 장기려 박사에 대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을 법한 인물을 다룬 책을 일부러 선택했으니 인물과 관련된 근현대사나 어려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11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1년 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장기려 박사의 아버지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의성 소학교를 세워 한국어로 수업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진로를 고민하던 장기려 박사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조선인보다 몇 배나 많았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경성의전을 졸업하면 보통 병원을 열었으나 장기려 박사는 생명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 학교에 남아 백인재 교수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장염 환자들을 자주 치료하면서 맹장 끝에 붙은 충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연구하여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백인재 교수는 월급이 많고 직위가 높은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일본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평양 연합기독병원 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환자들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간암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안전하지 못한 평양을 떠나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이때 그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으나 아내와 남은 자식들은 한국 땅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천막을 펼치고 복음병원을 열었고 가난한 피난민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장기려 박사는 물론이고 그 복음병원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최대한 많은 피난민을 치료하려 애썼죠. 휴전이 되고 많은 의사들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장기려 박사도 서울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병원에 남았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업이 있는 날만 야간 열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또한 의사가 없는 마을, 무의촌에 찾아가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봉사가 유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부산 송도의 언덕 위에 송도복음병원을 세울 수 있었죠. 그는 천막에서 치료할 때처럼 치료비를 조금만 내게 하거나 낼 수 있는 사람만 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안 받고 병원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으로 치료비를 내주거나 어떤 환자에게는 잘 먹어야 낫는 병이라며 고기 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월급 많은 병원장이었지만 장기려 박사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병원 옥상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는데 병원장의 집이니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한 도둑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한복 한 벌만 훔쳐갔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9년 장기려 박사는 간을 대량으로 잘라내는 수술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의학계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운영 의료보험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청십자 의료보험에 20만 명이 가입하여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장기려 박사는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76세까지 10,000번이 넘게 수술을 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개척자인 장기려 박사는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을 읽고 첫 번째로 아이들과 장기려 박사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왜 학교에서 한국어를 못 쓰게 했는지, 왜 경성의전에 일본인이 더 많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죠.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장기려 박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험이 어떻게 사람을 돕는지 등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같이 모든 걸 나누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어 간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선정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학년은 10월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4주차에 읽을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문제에서 꼭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3학년 도덕, 5학년 2학기의 과학단원에서도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책입니다. 주요 인물은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우주와 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인어공주 코딜리아 패트입니다. 우주는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코딜리아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아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1인당 65.8kg, 미국 사람들은 93.8kg, 한국인들은 132.7kg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델리아는 플라스틱이 발명된 과정과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석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나프타가스에서 얻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에 화합물을 첨가하여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플라스틱은 쇠처럼 녹슬지도 않고 나무처럼 썩지도 않으며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답장을 받은 우주는 집에서 플라스틱을 찾아봅니다. 책상에 있는 학용품, 욕실에 있는 플라스틱 슬리퍼, 칫솔, 치약 튜브, 부엌에 있는 물병, 반찬통, 일회용 랩, 수많은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코델리아는 바다로 흘러온 쓰레기가 수많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에 밀려온 죽은 고래를 해체해봤더니 뱃속에서 시커먼 비닐봉지가 잔뜩 나왔고 고래는 뱃속에 엉킨 비닐로 먹이를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고요. 플라스틱의 위협을 받는 것은 바다 생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먹는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생선, 새우, 조개, 특히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은 플라스틱은 몸속에서 해로운 물질들을 끌어당겨 성장과 발달, 행동과 생식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신종 전염병으로 불릴만 하다고 코딜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좌절만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장에서 비치코밍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변을 뜻하는 비치와 빗질을 뜻하는 코밍이 합쳐진 단어로 바다를 빗질하듯이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치코밍을 하는 사람들을 비치코머라고 합니다. 비닐봉지 하나가 무려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눠지니 해변가에서 비닐봉투 하나만 주어도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에는 수많은 비치코머가 소개되어 있지만 몇 인물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비치코머의 선두주자로 플라스틱 섬을 발견한 찰스 무어 선장이 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섬을 발견한 이후 해양학자이자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 KBS에서 만든 환경 스페셜 플라스틱 바다를 점령하다에도 출연했으니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발명가 보얀 슬렛은 16살에 다이빙을 배우다가 바닷속의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고 바다 쓰레기를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찰스 무어 선장의 강연을 보고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는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아이디어 배를 만들게 됩니다. U자 모형의 튜브에 3m가량의 그물을 설치하여 생물들은 그물 아래로 지나가고 물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은 그물에 걸려 수거하는 장치입니다. 유명한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와 오션 클린업이 함께한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좋아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비치코밍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 좋은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문화예술단체로 비치코밍 활동으로 얻은 재료로 작품을 만들거나 악기를 만들고 영감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제주도 조화라는 이름의 전시관에서 비치코밍 작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우주가 코딜리아에게 에코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바다 상점을 운영하고 에코 활동조합을 만든 환경운동가입니다. 해운대 마을 기업을 운영하며 고철, 폐목재, 버려진 물놀이 튜브, 파라솔을 재활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방, 모자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거나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하여 돗자리를 만들어 대여 사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해운대나 제주도에 갈 일이 생긴다면 바다 상점이나 제주도 조화를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1, 2, 3학년의 10월 선정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독서량이 아이들의 학습 기초 체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으며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피부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10월 도서들을 함께 읽으며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즐기며 마음을 살찌우는 가을을 보내기 바랍니다.